어느 날 마트에 갔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던 초콜릿이 3,000원에서 2,500원으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아이스크림도 치킨도 가격이 떨어졌죠. 신났습니다. 그런데 딱 한 달 뒤 회사에서 급여를 20% 깎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때 알았죠. 가격이 내려가는 건 기분 좋은 뉴스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선 경제 전체가 식어가고 있었다는 뜻이었고, 그 냉기가 결국 내 월급까지 스며들 거란 신호였던 거죠. 싸졌다는 말 뒤에 숨은 경제의 체온이 문제였습니다. 그 온도는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잔인한 방식으로 사람의 삶을 흔듭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바로 그 체온의 비밀을 추적하는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딱 한 줄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1971년 미국이 근본 위제를 멈춘 건 인플레이션을 부른 실수라기보다 훨씬 더 큰 붕괴를 막기 위한 마지막 비상 브레이크였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의 환율, 집값, 자산 시장, 월급 체감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실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1971년 그날 이후 세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근본 위제의 진짜 얼굴을 아주 쉽게 풀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971년 8월 15일 미국의 평범한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녁을 먹고 TV 앞에서 쉬고 있었죠. 그때 닉슨 대통령이 화면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짧지만 가장 무거운 경제 선언을 합니다. 미국은 더 이상 달러와 금의 교환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딱 이 한 문장으로 세계 경제의 룰이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 달러는 언제든 금으로 바꿀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달러는 그 자체가 금에 대한 약속이었고,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었죠. 그런데 그 약속이 끊기는 순간 돈은 금이라는 실물에서 떨어져 나와 완전히 신뢰 위에서만 굴러가는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날 이후 우리가 쓰는 돈은 금으로 보증된 종이가 아니라 사회가 유지될 거라는 믿음으로 굴러가는 약속이 된 셈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돈은 자동으로 굴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각 나라의 정책과 사람들의 기대, 그리고 공포에 따라 훨씬 더 크게 흔들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즉, 돈은 우리가 보기엔 숫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회 전체의 감정과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낸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날은 경제 지표보다 사람들의 두려움이, 또 어떤 날은 정책보다 시장의 기대가 더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법정 통화 시대의 본질이에요. 같은 경제인데도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가격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너질 때는 콘크리트처럼 거칠게 무너집니다. 발표 직후 금값은 폭등했습니다. 금 가격이 3배 넘게 뛰었다는 말은 반대로 달러 가치가 그만큼 빠르게 약해졌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충격은 단순히 숫자 몇 개의 변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이후 1970에서 80년대 동안 기록적인 고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물가가 두 자릿수 %씩 계속 오르고 음식값, 기름값, 집값이 끝없이 치솟던 시대였죠.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왜 점점 가난해지지? 라는 감정을 처음으로 대규모로 겪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의 불안과 분노, 세대 갈등의 씨앗이 그때 심어졌다고 봐도 과장이 아닙니다. 돈이 흔들리면 사회의 심리도 흔들리고, 심리가 흔들리면 정치와 문화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걸 이 시기는 아주 선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즉, 화폐 제도가 바뀐 날은 경제의 룰만 바뀐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감정선까지 바뀐 날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결론을 쉽게 도출했죠. 그래, 근본 위제를 포기해서 모든 게 망가진 거야. 딱 듣기엔 명쾌하죠. 원인이 하나고 해결책도 하나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경제는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쉬운 결론은 대개 현실을 가려버립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질문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원인은 진짜 원인인가? 왜냐하면 실제로는 근본 위제를 끊어서 인플레가 온 것이 아니라 근본 위제를 유지했으면 더 큰 붕괴가 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그 이전의 브레튼 우즈 체제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여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심장입니다. 여기까지가 표면의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파고드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훨씬 더 흥미진진해집니다. 왜냐하면 세계 경제는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였지만 안쪽에서는 조용히 금이 가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이 균열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시스템이 커지고 성공할수록 더 빠르게 자라난 균열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세계는 성장보다 폭발이 더 가까운 구조로 천천히 바뀌고 있었던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스템은 성공할수록 더 빨리 망가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아이러니를 하나씩 풀어봅시다. 브레튼 우즈 체제는 1944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세계는 무너진 나라들을 다시 살리고 국가 간 무역을 재개해야 했죠. 그런데 그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서로 어떤 돈을 믿고 거래할 거냐였습니다. 전쟁 직후 유럽 간의 통화는 신뢰를 잃었고 각국이 제멋대로 돈을 찍어내는 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중심이 되어 하나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나라 통화는 달러에 고정한다. 그리고 달러는 금에 고정한다. 쉽게 말해 세계의 돈이 달러를 통해 간접적으로 금에 연결되는 구조였던 겁니다. 이 한 줄 덕분에 전후 세계 경제는 서로를 믿지 못해도 거래는 가능했던 희한한 안정기를 얻게 되었죠. 달러를 통해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에 묶였고 이 네트워크는 유례없는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됐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 체제는 새로운 평화의 장치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돈의 규칙이 안정되면 전쟁보다 무역이 이득이 되는 세상이 된다고 믿었으니까요. 실제로 그 믿음은 한동안 맞아떨어집니다. 이 시스템은 정말 영리했어요. 각 나라가 금을 직접 잔뜩 쌓아둘 필요가 없었습니다. 달러만 보유하면 금 가치가 따라오는 셈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달러를 금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일반 시민이 아니라 외국 정부에만 줬다는 점이 치밀했습니다. 미국은 국내에서는 통화 정책을 비교적 자유롭게 운용하면서도 국제적으로는 달러는 금이 받쳐준다는 신뢰를 얻어낼 수 있었죠. 말하자면 미국은 국내에서는 운전대를 잡고 국제적으로는 우린 안전벨트도 있다는 이미지를 파는데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전벨트가 바로 금이었죠. 미국은 이 구조로 통화의 중심이 되었고 세계는 그 중심을 축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달러가 세계 대동맥이 된 순간입니다. 이게 훗날 달러 패권의 출발점이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대동맥이 하나뿐이면 그 대동맥이 병들 때 몸 전체가 같이 쓰러진다는 데 있습니다. 초기 브레튼 우즈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환율이 안정되니 기업들은 장기 계약을 맺기 쉬웠고 세계 무역은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독일 기업이 일본 부품을 사도 미국 농산물을 유럽에서 팔아도 아시아 공장이 전 세계에 물건을 뿌려도 환율이 망가뜨릴 위험이 적었어요.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무역이 늘고 무역이 늘면 경제가 커집니다. 브레튼 우즈는 전후 세계 성장의 고속도로 같은 역할을 했죠. 사람들은 그 고속도로가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가 영원히 뻥 뚫린 적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안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스템도 신뢰도 언제나 균열이 생길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대부분 조용히 시작돼요. 조용히 시작되는 균열이야말로 경제에서 제일 무서운 적입니다. 잠깐만 핵심을 한번 잡고 갈게요. 브레튼 우즈는 전후 세계를 살린 안정의 고속도로였고 달러는 그 고속도로의 중앙선이었습니다. 문제는 중앙선이 튼튼해 보일수록 도로 전체가 그 선 하나에 더 깊게 의존하게 된다는 점이죠. 정리하면 브레튼 우즈는
달러라는 중앙선 하나로 전 세계를 묶어 굴러가던 거대한 고속도로였고, 그 중앙선이 흔들리는 순간 도로 전체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평소엔 시속 200km로 달려도 멀쩡해 보이지만 한번 중심축이 휘면 모든 차가 동시에 흔들리는 도로, 바로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브레튼 우즈는 완벽해 보이던 순간부터 이미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체제는 안정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자동 조절 기능을 미리 포기한 구조였거든요. 하지만 모든 시스템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브레튼 우즈의 진짜 민낯입니다. 브레튼 우즈의 치명적인 약점은 아주 간단한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경제가 흔들릴 때 통화가 스스로 조정해주는 기능이 막혀 있었다. 보통 한 나라가 어려워지면 통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나라 제품이 싸져 수출이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경기가 살아나죠. 반대로 경제가 과열되면 통화 가치가 올라가며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브레튼 우즈에서는 이런 자동 조정이 어려웠습니다. 통화들이 모두 달러에 묶여 있었으니까요. 말하자면 세계 경제가 하나의 온도 조절 장치를 잃고 달리는 상태였던 겁니다. 놀랍게도 이 약점은 평소엔 안 보입니다. 위기가 올 때 터져요. 평소엔 괜찮았다가 아니라 평소엔 티가 안 났다일 뿐이었죠. 게다가 통화가 스스로 조정하지 못하니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는 반드시 고통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그 고통이 쌓이면 어느 순간 시스템 전체가 버티지 못합니다. 즉, 자동 조절이 없는 안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비처럼 쌓여가는 안정이었던 거예요. 안정이 길수록 위험이 커지는 체제. 그게 브레튼 우즈의 본질적 딜레마였습니다. 이 약점은 1960년대 말에 터져 나옵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을 치르느라 엄청난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국내에서는 사회보장제도 확대, 큰 정부 정책, 우주 개발 같은 지출이 팽창했죠. 돈이 필요하니 미국은 달러를 계속 찍어냈습니다. 문제는 세계가 그걸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국이 찍어낸 이 달러들 정말 다 금으로 바꿔줄 수 있나? 이런 의심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결국 브레튼 우즈의 금 안전벨트가 너무 얇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벌어진 세계의 반응은 오늘로 치면 미국채 신뢰 붕괴 같은 급의 사건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불안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불안이란 건 숫자보다 빠르게 퍼집니다. 사람들은 체감상 뭔가 이상하다는 냄새를 먼저 맡거든요. 그러면 시스템은 이미 반쯤 무너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때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날카로운 지적을 합니다. 미국은 자신들이 가진 금보다 훨씬 많은 달러를 발행하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는 실제 행동에 나섭니다. 들고 있던 달러를 금으로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단순히 금을 얻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너희 약속이 진짜라면 금을 내놔라는 정치적 압박이었죠. 다른 나라들도 프랑스를 따라 했습니다. 미국 금고에서 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세계 경제는 조용히 달리던 고속도로 위에 갑자기 안개가 깔리는 느낌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이 안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짙어졌습니다. 중요한 건 안개가 한번 깔리면 운전은 더 조심스러워지고 속도는 느려지고 결국 사고 위험은 더 커진다는 점이에요. 경제에서도 똑같습니다. 믿음이 흐려지면 거래가 느려지고 투자가 움츠러들고 성장은 곧바로 꺾입니다. 신뢰가 조금 흐려지는 순간 세계 경제는 체감상 바로 겨울로 들어갑니다. 이 상황은 은행 뱅크런과 똑같습니다. 은행이 예금 돌려줄게 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가 당장 내놔 하면 은행이 버틸 수 있겠어요? 국가 차원에서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미국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계속 금을 내주면 금고가 텅 비고 금을 안 내주면 브레튼 우즈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미국은 모든 달러를 금으로 바꿔줄 만큼의 금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부분 준비금이었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이 나쁜 의도로 속였다기보다 애초에 시스템의 구조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구조적으로 다 같이 몰려오면 못 버티는 약속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평소엔 잘 굴러갔던 이유는 바로 아무도 다 같이 몰려오지 않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부분 준비금이라는 건 발행된 돈 전부를 100% 금으로 받쳐놓는 게 아니라 일부만 금으로 보장해도 사람들이 믿는 동안엔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구조입니다. 평소엔 문제 없죠. 아무도 한꺼번에 금으로 바꾸려 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신뢰가 흔들리면 모두가 동시에 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스템은 무너집니다. 미국이 처한 상황이 딱 그랬습니다. 즉 국가 버전 뱅크런이 터진 거죠. 결국 브레튼 우즈는 믿음을 전제로만 돌아가는 근본 위제가 된 셈이었고,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단단해 보이던 룰은 모래성처럼 무너졌습니다. 이 장면은 역사 교과서보다 훨씬 더 생생한 위기였어요. 금이 있으면 안전하다는 신념이 사실은 사람들이 몰려오지만 않으면 가능한 안전이었다는 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그 순간이 오면 시스템은 서서히 무너지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신뢰는 쌓을 때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무너질 때는 며칠이면 충분합니다. 이건 돈의 역사뿐 아니라 모든 사회 시스템이 가진 공통된 취약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경제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문제가 생긴 순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문제를 느낀 순간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만 핵심을 박아둘게요. 브레튼 우즈의 붕괴는 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금으로 돌아갈 권리를 가진 국가들이 동시에 몰려온 순간에 벌어진 신뢰 붕괴였다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금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타이밍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닉슨은 선택합니다. 금 교환을 중단하겠다. 선제적으로 연결을 끊어버린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금본위제의 종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논쟁이 시작됩니다. 금본위제는 다시 돌아가야 하는가? 만약 그때 닉슨이 결정을 안 했으면 미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미국은 금이 바닥나며 달러 신뢰가 더 큰 폭발로 무너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닉슨의 선택은 선제 폭발 통제였던 거죠. 말 그대로 지금 작은 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심장이 멎는다는 판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하나의 중요한 감정 훅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믿어온 안전장치는 위기의 순간엔 우리를 구하지 못한다. 이 말은 화폐뿐 아니라 경제 전체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평소엔 든든해 보이던 장치가 진짜 위기 앞에서는 오히려 발목을 잡는 아이러니가 여기서 터진 거예요. 안전장치가 위기의 순간에 족쇄로 바뀌는 경험. 그게 1971년의 본질이었습니다. 요즘도 근본위제 복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주장에 사람들이 끌릴까요? 불안할수록 사람은 단단한 것에 기대고 싶기 때문입니다. 종이 돈은 믿을 수 없다. 금으로 묶자. 이 말은 듣기엔 이해가 쉽고 시원합니다. 그래서 매력적이죠. 하지만 경제 문제에서 너무 쉬운 답은 거의 항상 독입니다. 이제 근본위제 찬성파와 반대파의 논리를 아주 쉽게 대결 구도로 살펴볼게요. 사실 이 대결은 경제 논리 싸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한 마음 vs 유연한 현실의 싸움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싸움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다시 뜨겁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경제가 불안할수록 과거로 돌려라는 목소리는 더 커집니다. 여기서부터는 두 진영을 사람처럼 떠올리면 더 이해가 쉬워져요. 먼저 찬성파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불안한 시대에 단단한 금고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마음을 붙잡아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을 찾는 심리죠.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금본위제는 국제무역을 단순하게 만든다. 금은 전 세계 어디서나 똑같다. 금 1g은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러시아에서나 같은 가치다. 그러니 환율 변동 걱정 없이 장기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둘째, 정부가 돈을 마음대로 찍을 수 없으니 인플레이션이 줄어든다. 정치인이 표를 얻으려고 돈을 뿌리거나 정부가 빚을 인플레이션으로 몰래 깎는 꼼수가 어렵다. 셋째, 저축한 사람이 억울해지지 않는다. 인플레이션보다 낮은 이자를 주며 저축자를 희생시키는 금융 억압을 막아준다. 또 돈의 가치가 눈에 보이는 실물에 묶이니 마음이 편하다는 심리적 장점도 이야기하죠. 특히 불안한 시대일수록 이 말이 더 달콤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근본위제 복귀론이 유행처럼 되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위기 때 달릴 수 있어야 산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평소에 안정도 중요하지만 진짜 위기 때 숨통을 틔울 움직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쪽이죠. 그래서 반대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장점들이 현대 경제에선 그대로 단점이 된다. 첫째, 금 공급량은 경제와 상관없다. 경제가 성장하면 돈도 더 필요해진다. 기업 활동이 늘고 거래량이 증가하면 시장에는 더 많은 유동성이 필요하죠. 그런데 금은 경제가 커진다고 더 빨리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금 생산은 지질학과 채굴 기술, 그리고 운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작은 반전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보통 금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금 생산량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금 본위제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포인트예요. 금이 많이 나오는 해와 적게 나오는 해가 있듯이 금의 흐름은 경제의 흐름과 맞물려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경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금의 리듬에 맞추느라 사람들의 삶이 흔들리게 됩니다. 경제는 늘 앞으로 뛰어가려 하는데 통화는 금 광산이 내는 속도에 묶이게 되는 겁니다. 이 순간 안정은 질서가 아니라 정지가 되어버립니다. 경제 성장 속도와 금 생산 속도가 어긋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돈이 부족해지고 물가가 내려가며 디플레이션이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역설이 터집니다. 사람들이 안전해 보인다는 이유로 금을 붙잡는 순간 경제는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이죠. 즉, 금은 안정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그 안정이 경제 전체에 숨통을 쥐어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안전벨트가 평소엔 든든해도 위기 때는 몸을 꼼짝 못하게 하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실제로 역사에서 그 족쇄는 여러 번 사람들의 숨통을 틀어막았습니다. 금은 방패처럼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 쇠사슬이 되기도 합니다. 디플레이션은 초콜릿이 싸지는 것처럼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주 무서운 현상입니다. 물가가 계속 내려갈 거란 기대가 커지면 사람들은 소비를 미룹니다. 다음 달엔 더 싸질 텐데 지금 살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기업도 투자를 미룹니다. 나중에 더 싸게 설비를 살 수 있을 텐데 지금 확장할 필요가 있나? 그런데 소비와 투자가 동시에 멈추면 경제는 얼어붙습니다. 실업이 늘고 소득이 줄고 다시 소비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아까 도입부에서 말한 물가가 내렸는데 월급도 잘렸다는 상황이 바로 이런 구조와 닿아 있어요. 즉, 싸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미래를 두려워해서 돈을 안 쓰는 분위기가 더 큰 문제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공포는 한번 퍼지면 생각보다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길고 깊은 상처를 남긴 적이 많아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언젠가 터지고 끝나지만 디플레이션은 조용히 기스람을 말려 죽이듯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동안 경제의 온도도 같이 떨어져 버리거든요. 둘째, 금은 지리적으로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세계 금 생산은 일부 국가에 몰려 있어요. 만약 금 본위제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금이 많은 나라가 자동으로 통화 패권을 쥡니다. 금이 적은 나라는 경제 성장만큼 돈을 늘릴 수 없고 국제 무역에서 발언권도 약해집니다. 결국 세계는 금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 경쟁의 결과는 두 가지였습니다. 전쟁으로 빼앗거나 무역 흑자로 쌓거나 둘 다 세계를 더 거칠고 불안정하게 만들었죠. 요즘처럼 국가 간 경쟁이 예민한 시대에 금이 다시 힘의 기준이 된다면 갈등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이 있는 곳이 정이다 같은 세계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제 정치 자체를 다시 거칠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금 본위제는 경제의 안정뿐 아니라 세계의 균형까지 금 생산지에 종속시킬 위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셋째, 경제 위기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중앙은행이 돈을 공급해 시장을 살려야 합니다. 이걸 마치 병원 응급실의 심폐소생술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금 본위제는 금 보유량이라는 족쇄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못하게 만들어요.
금이 부족하면 돈을 못 풀고 경제는 그대로 쓰러집니다. 대공황 때 왜 실업과 파산이 그렇게 길게 이어졌는지 생각해 보세요. 근본이제 때문에 통화 공급을 늘릴 수 없었고 금을 지키느라 사람과 기업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그 시대의 비극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을 늘릴 자유가 없어서 더 커졌던 겁니다. 탄탄한 것에 묶여 있다는 게 오히려 숨통을 조이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걸 역사가 이미 보여준 셈이죠. 반대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왜 대공황만큼 참혹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금본위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이 금에 묶이지 않고 유연하게 돈을 공급할 수 있었고 그게 충격을 완화한 거예요. 물론 2008년 이후도 힘들었죠. 하지만 시스템이 완전히 꺼져버리는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금에 묶인 경제와 정책으로 조정하는 경제의 현실적 격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금은 위기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방패를 든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쇠사슬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결국 중요한 건 방패 자체가 아니라 위기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여지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안전은 안전이 아니라 정지에 가깝습니다. 위기에서 움직일 수 없는 안전은 안전이 아니라 늪입니다.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본위제 폐지하자마자 1970년대 인플레이션이 터졌으니 원인은 근본위제 폐지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거의 모두 이렇게 봅니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은 복합적 원인입니다. 베트남 전쟁 비용, 복지 지출 확대, 그리고 두 번의 오일 쇼크가 겹쳤죠. 석유 가격이 폭등하자 운송비, 생산비, 난방비가 모두 오르며 물가가 전면적으로 뛰었습니다. 여기에 당시 연준의 정책 실패가 섞였어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다 경기를 죽이고 경기를 살리려다 인플레이션을 더 키우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즉, 근본위제 폐지는 배경일 수는 있어도 주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만약 그 시대가 근본위제를 유지했다면 오일 쇼크라는 초대형 충격을 금고 하나로 버텨야 했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초대형 경기 붕괴가 왔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위제 폐지는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훨씬 붕괴를 막기 위한 비상 브레이크였던 셈이에요. 경제는 한 가지 원인으로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 압력이 동시에 쌓이다가 어느 순간 버틸 수 있는 구조냐 아니냐에서 승부가 갈립니다. 1971년은 그 구조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신호였고 미국은 그 신호에 먼저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죠. 작은 폭발을 택해 더 큰 폭발을 막았던 결정. 그게 닉슨 쇼크의 본질입니다. 이 얘기가 왜 한국 시청자에게 중요한가요? 미국 옛날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환율 불안, 물가 상승, 자산 시장의 롤러코스터는 모두 믿음 기반 화폐 시스템이 가진 특징과 연결돼 있습니다. 돈이 금 같은 실물에 묶여 있지 않으니 시장의 기대와 공포, 국가의 정책, 국제 자본 흐름이 더 직접적으로 가격을 흔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체감하는 환율 급등, 집값, 전세 불안, 자산 격차 확대도 결국 금이 아닌 믿음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흔들릴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구체적으로 한 번만 더 내려와 볼게요. 예를 들어 미국이 긴축 신호를 한 번만 줘도 글로벌 자금은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외국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가 약해집니다. 원화가 약해지면 수입 원가가 먼저 오르죠. 그러면 뉴스 헤드라인보다 내 장바구니, 내 기름값, 내 해외 직구 가격이 먼저 흔들립니다. 즉, 미국의 통화 신뢰 변화, 자본 이동, 환율 변동, 체감 물가 변화가 순식간에 우리 생활로 연결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주식 시장이 흔들리기 전에 이미 우리 삶이 먼저 출렁대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이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더 불안해지고 더 과거의 안전장치를 찾게 되죠. 하지만 그 안전장치가 진짜 안전인지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 봤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뉴스에서 금리 한번 올랐다고
왜 집값 기대 심리가 들썩이고 환율이 왜 하루에도 30원씩 움직이는지 훨씬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건 거대한 세계사의 얘기이면서 동시에 오늘 저녁 내 통장과도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처럼 무역과 자본 흐름에 민감한 나라일수록 이 시스템의 파도는 더 직접적으로 우리 삶에 닿습니다. 다시 말해 달러 신뢰라는 거대한 파도가 출렁일 때 한국은 그 물결을 옆에서 구경하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그 물결 위에 떠 있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더 알아야 합니다. 더 빨리 체감하니까요. 결국 이 논쟁은 경제학 교과서가 아니라 우리 집 월세, 전세, 내 월급 인상률과 바로 연결된 논쟁이기도 합니다. 경제 성장률을 봐도 힌트가 있습니다. 근본 위제 시절로 여겨지는 1951에서 1971년 동안 미국 GDP는 약 3배 성장했습니다. 연평균 5%대 성장, 나쁘지 않았죠. 그런데 근본 위제 폐지 이후 1971에서 1991년에는 GDP가 6배 성장합니다. 물론 그 성장의 원인이 전부 근본 위제 폐지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 발전, 교육 수준 향상, 세계화, 자유무역 확산 같은 요인이 컸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근본위제 폐지가 성장의 엔진이었다가 아니라 적어도 성장을 막는 족쇄를 푼 건 맞다는 점이에요. 즉, 근본위제 폐지가 성장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체제가 유지됐더라면 그 속도의 성장은 훨씬 더 어렵거나 훨씬 더 큰 대가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현대 경제의 속도는 금의 속도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경제가 빠르게 커지는 만큼 통화도 유연하게 늘어나야 하고 위기 때는 빠르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근본 위제를 끊어서 성장한 게 아니라 끊지 않았다면 그 성장 자체가 훨씬 더 불가능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문장을 더 직설적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근본 위제는 성장의 엔진이 아니라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브레이크였다. 쉽게 비유하면 경제는 고속으로 달리는 스포츠카인데 근본 위제는 옛날 수동 브레이크 같은 겁니다. 차는 더 빨리 달리고 싶은데 브레이크는 금이 더 나올 때까지만 허락해요. 금의 속도는 느리고 경제의 속도는 빠르다. 그래서 금은 안정의 장치가 아니라 성장 앞에서 속도를 묶어버리는 브레이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의 의미는 단순한 그래프의 변화가 아니라 성장이 가능해진 이유를 보여주는 힌트였던 겁니다. 다시 말해, 경제는 고정된 안전장치보다 조정 가능한 안전장치를 더 필요로 하는 시대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서도 브레이크는 고정돼야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브레이크는 상황에 따라 조절될 때 진짜 안전이 됩니다. 경제도 똑같습니다. 위기마다 다른 강도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어야 살아남아요. 즉, 경제에서 안전은 고정이 아니라 조절 능력에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해볼게요. 금은 정말 종이돈보다 더 실체적인 가치를 가진 걸까? 사람들은 금을 보면 진짜라고 느낍니다. 만질 수 있고 반짝이고 쉽게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금의 산업적 수요만으로 현재 금값을 설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금값의 대부분은 금은 가치 있다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금도 그냥 무겁고 부드러운 금속일 뿐이죠. 그러니까 사실 금도 종이돈처럼 사회적 신뢰 위에서 가격이 형성된 자산입니다. 결국 금이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금도 돈이 되는 것에 가깝다는 얘기죠. 금과 종이돈이 다르다기보다 둘 다 결국 사람들의 집단적 확신 위에 서 있다는 점에서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돈에 대한 관점은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가 믿는 건 금이 아니라 금에 부여된 의미일 수도 있으니까요. 결국 화폐는 모양이 아니라 믿음의 기술입니다. 금도 종이도 결국 신뢰의 언어일 뿐이라면 중요한 건 언어의 형태가 아니라 신뢰를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근본 위제와 법정 통화제의 차이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보조바퀴 달린 자전거와 일반 자전거. 보조바퀴는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지만 속도를 내기도 어렵고 급격한 코스를 탈 수도 없습니다. 현대 경제라는 레이스는 너무 빠르고 복잡해서 보조바퀴에 의존하면 오히려 더 크게 넘어질 수 있어요. 근본 위제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는 장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제를 느리게 하고
충격에 더 취약하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유연함을 버리는 순간 경제는 한 번만 큰 충격을 받아도 회복하기 어려운 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안정의 상징처럼 보였던 금이 상황에 따라선 위기의 증폭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게 현대 경제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러니를 이해할수록 우리는 안정은 단순한 고정이 아니라 조절 능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근본위제 역사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째, 어떤 경제 시스템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둘째, 경제 정책은 항상 대가와 트레이드오프가 있습니다. 무엇을 얻으면 무엇을 잃는 구조죠. 셋째, 복잡한 문제에 단순한 해답을 들고 나오는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금으로 돌아가면 다 해결된다는 말은 달콤하지만 현대 경제가 가진 규모와 속도, 글로벌 연결성을 무시한 주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경제는 기술과 생활, 국제관계와 함께 진화해 왔기 때문에 과거의 해법을 그대로 붙이는 건 대개 부작용을 낳아왔습니다. 과거로 돌아간다는 건 편안해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과거의 문제까지 같이 끌고 돌아가는 일일 수도 있어요. 과거의 답은 과거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결국 근본위제 논쟁은 과거로 돌아갈지의 문제가 아니라 불안을 어떻게 관리할지의 문제입니다. 불안이 커질수록 사람은 단단한 것에 매달리고 싶어지지만 경제는 그 순간 오히려 더 유연함을 요구합니다. 이게 이 논쟁이 단순히 경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심리의 문제이기도 한 이유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할 건 금이냐 종이냐가 아니라 신뢰가 흔들릴 때 무엇으로 그 신뢰를 다시 세울 것이냐에입니다. 정책이냐, 사회적 합의냐, 혹은 새로운 기술이냐. 결국 답은 과거의 금고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회적 약속을 만들지에 달려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근본위제냐, 법정 통화냐의 싸움은 결국 무엇을 믿을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돈의 가치는 금이라는 물질에서 생기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함께 만든 제도와 사회에 대한 신뢰에서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나요? 만약 돈이 결국 신뢰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신뢰를 더 견고하게 만들 정책과 제도를 고민하는 일일 겁니다. 돈은 금속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지키기로 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힘이 약해지면 금도, 종이도, 숫자도 결국 무너진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이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돈을 그냥 종이로 보지 않게 됩니다. 돈은 사회가 공유하는 거대한 약속이고 그 약속이 흔들릴 때 물가, 환율, 자산 가격, 삶의 안정감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옛날이 좋았다는 감정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살기 위해선 과거의 제도를 그대로 다시 들고 오는 게 아니라 과거에서 교훈을 꺼내 지금의 시스템을 더 잘 다듬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길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돈의 미래를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어쩌면 이 질문이 남아있는 한 오늘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할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돈의 미래는 금고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어떤 신뢰를 쌓느냐에 달려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신뢰를 지키는 방법을 아는 순간 우리는 경제 뉴스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경제 흐름을 읽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으로 끝내겠습니다. 금으로 돌아가는 게 답이 아니라 신뢰를 더 잘 설계하는 게 답이다. 금으로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과거의 불안까지 통째로 끌어안은 채 다시 뛰어야 합니다. 결국 돈의 미래는 금고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선택과 신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해낼 수 있는 사람만이 다음 위기에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흐름을 이끄는 사람이 될 겁니다.